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재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양동신 작가님의 아파트가 어때서? 라는 책이고요. 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단지님 그리고 우주님. 우주님. 네,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 근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우주님 어떠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별다른 근황은 없고, 그냥 최근에 이제 살이 쪄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요? 네, 점심에 샐러드 먹고, 오, 요가도 했어요, 운동. 우와, 오. 부지런하시다. 그랬더니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 지금이 평일 저녁 7시잖아요. 네. 언제 요가를 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에. 대박. 점심시간에 제가 회사 근처에 살면서 또 운동을 회사 근처로 다니니까 점심에 수업이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너무 우와. 힘들었어. 단지님 어떠세요? 뭐 말해야 되지? 저 학교를 원래 주말에 다니는데 그게 이제 3학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끝나고 마지막 학기가 3월에 개강을 해서 지금 한 2, 3주 좀 학교를 안 가는 아주 여유로운 기간이어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오, 좀 벼르고 계셨겠는데요? 네.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나요? 여행은 안 갔고 그냥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공부할 때는 막 영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밀린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그냥 똑같은 일상이고요. 저번에 현건님이랑 그리고 오늘님이랑 같이 네. 했던 약간 예민함이라는 무기 그 아. 책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뭘 고민을 하고 있나 요즘에 했는데 이제 이직을 그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이직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고민은 그냥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고 유일한 고민은 집 고민인 것 같다. 나의 유일한 고민은 주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확실성 요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수건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여서 일단 최근에 되게 청약이나 아니면 뭐 공고 나오는 것들 되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LH나 SH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뭐 도전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오늘 다룰 책은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책으로 골라왔고요. 그래서 일단 책 소개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좀 주의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양동신 님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도시계획하고 토목공학을 전공한 그냥 건설 엔지니어이고 이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뭐 입찰 수주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되게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진짜 실무자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토건 사업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2010년, 15년 정도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책은 프랑스의 어떤 분이 한국의 아파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너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한국은 너무 주거가 부실하고 너무 성냥갑 아파트만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가려고 한다라는 이런 좀 비판적인 한국의 주거 정책이나 뭐 주거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좀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그치. 이분은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는 프랑스, 영국의 아파트랑은 완전 다른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약간 그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의 책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일각에선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아파트가 뭐 사실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 인프라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아파트나 이런 교통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근데 막,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엄청 아파트에 대한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분의 그거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도로나 터널, 댐, 이런 거, 공항 뭐 이런 거든 뭔가 우리 생활의 인프라들이 우리 사람들이 인공물이라고 하면 좀 자연과 뭔가 반대되고, 좀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에 실리적이고 되게 필요한 요소들이 많다 이런 거를 많이 전반적으로 책에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좀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예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그냥 사실 도시공학이나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을 보호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건설물들이. 그래서 좀 그런 시각을 좀 끼워줘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진짜, 처음 저는 좀 가끔씩 너무 급진적인 이런 걸 다 옹호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듯이 이분이 직접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면서 실제로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 나고 이런 거를 봤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이쪽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되긴 했었어요. 좀 새로운 시각이어서 좋았어요. 단지님은 아까 사실 우주님 오기 전에 살짝 네. 예고를 하셨거든요. 뭐래요? 궁금하다. 어떠셨나요? 호 불호 중에 뭐예요? 저는 불호일 불호인데요.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어떡하지? 나 너무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아니 불호 얘기 반박 많이 맞아요. 해주면 좋죠.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죠. 저는 재미는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글이 어쨌든 아파트나 그런 도시 공학적인 거,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자 쓴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저자분이 환경주의자한테 대인 적이 있나?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더 환경주의자들에 대한 좀 뭐랄까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무슨 태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저는 이게 2020년대에 필요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한 2, 30년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 같고, 지금은 사실 이런, 인공물의 뭐, 효용을 따지고가 중요한 게 아닌 단계로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위기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근데 뭔가, 어쨌든 이분이 환경주의자들의 관점을 너무 납작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뭔가 그 지점이 좀 별로였고 솔직히 그리고 너무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요? 근데 좀 그러니까 기술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옛날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사고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그 몸담은 그 업계와 그 공부한 그거에만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 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우주님도 아까 그렇게 느끼셨고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이게 너무 이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책이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님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이 책이 좀 좋았던 거는 그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는데 원래 자연은 좋은 것이고 인공물은 자연을 훼손한 것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근데 이분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공물을 통해서 자연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뭐 인간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관점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좀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갖고 오시는 자료들이 뭐 국내 통계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뿐만이 아니고 CIA 자료도 가져오시고 무슨 유럽 자료도 가져오시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하는 게 그래도 좀 이 업계에서 그냥 막연히 우리 건설을 해야지 경기가 부양되고 우리가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뭔가 탄탄하게 자기 논리를 좀 전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은 좀 괜찮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 뭐 좋은 점으로 인상 깊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진짜 이거는 이 문장은 이 쓰레기다. 부분은 논리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분의 약간 좀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분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반박할 나의 논리와 근거가 없고 이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과 이 반대점에 있는 사람의 토론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 책을 보면서는 이제 한쪽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네. 근데 저 먼저 하면은 네. 이게 밀리로 봐가지고 페이지 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6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분의 그냥 디폴트 사고방식의 그냥 디폴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를 있는 그대로 둔다면 지구에게는 분명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반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국립공원에 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인프라 사업을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살기 힘든 와중에 막 화장실도 방 밖에 있고 뭐 모든 그냥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곳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가 한번 그냥 틈이 나서 국립공원에 갔는데 그 국립공원에서 되게 자연 그대로의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막 사자 무리들이 뭐 도태돼서 한 마리는 먹이를 못 먹고 이런 모습을 본 다음에 이렇게 야생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통제가 필요하고 뭔가 건설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분법이라는 게 완전 그냥 자연, 태초, 야생, 올 아니면 기술 개발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 안 하면 이렇게 도태돼서 먹이를 못 먹는 사자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맞아. 근데 좀 그런 예시가 좀 안 와닿긴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 그 단지님이 말씀하신 좀 20-30년 전 얘기인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약간 이런 맥락이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본인의 가치관이 있고 실제로 또 경험해서 또 좋았던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댐이나 이런 것도 외부 사례들 그런 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개발하지 않은 거는 비개발 상태는 최악의 사례들을 갖고 오시고 맞아요. 개발 사례는 제일 좋은 사례를 갖고 와요. 맞아.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괜찮았던 부분을 뽑아보자면 저는 그 터널 프로젝트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책에서는 한 40쪽쯤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든다라고 하면 좀 뭔가 자연을 해친다라는 저의 또 막연한 인식이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터널을 만들었대요. 알프스 산을 통과하는.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알프스 남북 간의 화물 이동에 있어 화물차의 사용을 줄여 알프스 산맥의 대기 오염을 줄여 나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단순한 개념이다. 터널은 산맥을 관통하다 보니 훼손하는 면적이 산림의 양측 입구와 출구뿐이다. 하지만 이를 산을 타고 가는 도로로 치환한다면 많은 양의 산림을 훼손해야 하고 땅을 깎고 흙을 퍼다 나르고 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자가용 배기가스에 따른 대기 오염은 옵션이다. 이렇듯 정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에서 인간의 어떠한 선택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사유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설령 대기오염 때문에 알프스 산맥의 자동차나 기차 통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프랑스 리옹을 지나 이탈리아의 제노아를 통해 밀라노에 돌고 돌아간다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좀 책의 초반에 있었는데 그래서 요런 사례들을 내가 앞으로 읽으면서 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밑줄 친 것들이 다 좀 무슨 좋아, 좋아. 아, 좋아요. 무슨 말 약간 이런 어. 안 좋은 그거였는데 네. 저도 이게 전자책이어가지고 정확한 페이지는 아닐 수 있는데 공학도가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공학이란 무엇인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해선 앞면을 다이아몬드로 채워 넣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휴대전화를 만들면 아무도 그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없다. 사람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학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어요. 네. 네.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소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이나 삼성과 같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해가 갈수록 그 기기에 뭐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게 일체형으로 만든다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든다거나 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면은 부품이 성능이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가 이제 의도적으로 소비를 그들의 그 영업이익을 올리고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이 자기 스스로 수리할 수 없게끔 기기를 만드는데 그거는 그래서 결국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판결을 미국에서 받아서 이제 애플이 소비자가 스스로 기기를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공개도 하게 되고 뭐 그랬다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저는 그 사례가 엄청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뭔가 무조건적으로 개발과 공학은 선이고 뭔가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었어요. 좀. 그래 저는 비슷한 맥락이 좀 웃겼던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영아 사망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관점은 좀 낙관적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영아 사망률 관점에서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 훨씬 낮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을 하면서 자연 그대로인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위험하면 위험했지. 인공으로 인프라를 조성한 도시가 위험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웃기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진짜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생각 아닐까요?
아니, 이미 지금 기술로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휴대폰 만들 수 있는데 기업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휴대폰 만들어서 폐기물 겁나 많이 발생시키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그 복잡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과 뭐 건설 업계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업자 입장에서 기후위기나 뭐 아리백이나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위협을 당한다고 느끼셨나 그러니까요. 보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책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웃기긴 했거든요. 그 43페이지에 종종 발생하는 토건 비리나 담합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인프라 자체를 나쁘게 보거나 인프라 예산 축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비리나 담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혹은 경찰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음. 사실 플레이어들이 벌이는 비리가 있잖아요. 음.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리할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수리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 테슬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뭐 되게 뭐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한데 그런 플레이어들의 비리를 그냥 규제를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들 자체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저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포인트가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그러니까 그런 그 개발 사업이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자생적으로 노력을 하든 외부적으로 더 규율을 하든 그런 거와 조금 이거는 별개가 아닌가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있어서 이게 악용될 위험에 있어서 그럼 이 기술을 악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개발하지 않는 게 낫냐 뭐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위험하지 않냐라는 것과 또 이건 또 막 분리해 보는 것도 전 또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약간 이런 비리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무조건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진보적인 성격이 정치인은 개발은 그냥 나쁜 거야라고 하는 것도 싫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은 무조건 개발은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것도 조금 싫으신 것 같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데를 생각해 달라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합의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분은 자꾸 그 전 단계로 네. 사고를 되돌리는 네. 느낌이어서 이분은 기술도 나쁘게 보지 마라. 아니 기술 나쁘게 누가 그 얘기를 지금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인프라 중요하죠. 인프라 중요한데 지금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너무 인프라가 과잉 아닌가? 서울은 과잉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맞아.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니 다 국회의원들만 나와도 모든 공약이 다 인프라 공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복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500억 들어서 복지를 개선하겠다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리고 5조를 들여서
개발을 어.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5조를 들여서 개발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감시를 하지도 않으면서 아. 뽑아주고 500 500억 들어서 복지하겠다는 사람은 엄청 막 트집 잡으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5조를 들여서 인프라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또 돈 난리 하네.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기는 해요. 근데 이분 생각은 약간 그 인프라 사업이 되게 좋은 점도 있을 거다. 그렇게만 보지 말아다오. 약간 이런 것 같아. 맞아. 아니, 이분이니까 너무 아까 말했듯이 외국에서 그런 걸 보면서 그 마치 옛날에 그 개발해 한강의 기적처럼 개발하던 시대를 본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효용감과 이거를 느끼듯이 이분은 좀 그 환경적으로나 이미 그렇게 가치관이 자리 잡히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궁금하네. 그럼 단지님이 보면서 그래도 아, 이거는 조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었었는지. 아니 좀 유익한 내용? 좀 이거는 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은 진짜 없나 보다. 아니요. 아 제가 또 다 못 읽어가지고. 근데 뭔가 그 뭐 아파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해서 그런 부분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또 막 용적률을 막 600에서 700% 맞아. 늘리자고 해서 도대체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딘가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뭐 공급은 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뭐 맞아요. 이러시잖아요.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책은 조금 인프라를 확대하자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데 총 4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겨울왕국에 정말로 댐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댐 같은 인공 구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부의 인공적인 것은 아름답다. 여기에서도 인공 구조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3부 도시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부터 이제 아파트 얘기는 여기서만 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 제3부에서 좀 많이 다루시고요. 4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라고 해서 인프라나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뭐 북한 통일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아젠다를 정리를 해왔는데 네, 이 책 제목이 아파트가 어때서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밸런스 게임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다룬 것처럼 한국의 아파트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성냥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좀 효율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세요? 저는 아파트가 진짜 효율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 한국의 이런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사실 아파트 아니면 저는 그냥 제 개인으로 생각해서 너무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보통 이제 그런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에는 좀 그런 편의 시설들을 진짜 많이 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런 아파트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그 집 소개한 예능 구해줘 홈즈 그걸 네. 보는데 거기에 헬리오시티 아세요? 송파? 송파에 있는 아. 헬리오시티 그게 우리나라 뭐 최대 단지 규모래요. 그게 엄청 큰데 거기에 뭐 수영장도 있고 밥 주는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몇 개고 노인정원 몇 개고 이런 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딱 그 말하는 진짜 성냥갑 아파트의 그런 약간 대표적인 예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땐 되게 약간 막 너무 아파트 그런 마을 국가 같다 이렇게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소개한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살기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좀 그냥 좀 한국의 이런 생활들이 기본적으로 좀 효율성을 엄청 빨리빨리 배달시키는 문화나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산다면 나도 조금 더 완전 아파트보다는 층이 낮은 아파트나 좀 더 이런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는데 그냥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국에서는 실제 내 삶으로 생각한다면 아파트가 좀 효율적이고 편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파트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근데 저도 약간 그 나중에 나이 들면 되게 오래된 주공 아파트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뭐 다 갖춰져 있고 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이런 공화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어느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나라가 있나? 근데? 그러게요. 좀 그 중간 정도 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약간 유럽에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좀 한 10층짜리 아파트 같은 그런 게 좀 많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막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진짜 저런 데는 좀 더 낭만 있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편리성을 갖추면서도.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봐도 음. 뭐 아파트 말고 타운하우스 같은 거 많잖아요. 용인이나 뭐 김포나 이런 데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막 5층짜리 주택이 그냥 아파트 단지처럼 몰려 있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나으세요? 아니면 아파트가 나으세요? 그런 데도 좋네. 근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주택처럼 불편한 점은 조금 있을지라도. 네, 하지만 그런 뭐 아파트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곳은 없겠죠.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공간이 비교적 쾌적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가 좀 좋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 뭔가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처럼 그 단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저는 사실 좀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폐쇄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거 아세요? 그 한 6, 70억대의 그런 아파트들은 완전 고가 아파트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와. 그게 더 돈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진짜 와. 소구력 있고 막 아. 구매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굳이 백화점에 가서 팝업 스토어 가 바에야 오는 거예요. 백화점 와. 그 브랜드들이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요새 되게 많이 한다고 하고 조식. 맞아. 조식도 조식. 해요? 네, 아파트에서 조식도 하고 우와. 그리고 아파트 제 친구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송도 쪽에 아파트를 이제 구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경쟁인 거예요. 이 입주민들을 모시려고. 그래서 우와. 아파트 안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들여올 것인가로 막 경쟁을 우와. 벌여가지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백다방을 들여왔으면 우리는 스타벅스를 들여와야 돼. 약간 이런 식의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와.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전 회사에 구내식당 있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녁, 점심 먹고 저녁도 많이 먹고 가고. 근데 만약에 구내식당이 없었으면 밖에 나가서 그걸 기다리고 찾고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그래서 아까 그 우리나라의 이런 생활과 맞닿아 있다 생각한 게 사실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는 이런 것들이 훨씬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배달이나 뭐 또 나가서 사 먹거나 할 텐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뭔가 이런 점점 사람들의 그런 그 희망 사항이 그런 쪽으로 맞춰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이 아파트라는 게 더 이런 그런 역할들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살려고 그때 신문사 준비할 때인데 지방에 가서 막 그런 것도 해봤고 지방에서 진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지만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됐는데 다른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전 그런 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저는 러닝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으면은 10분, 20분, 30분 걸려서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안에서 걸으면 돼요, 그냥.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사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나중에 미래에 아이를 낳는다 이런 생각까지 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더 커졌고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커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재 질문으로 다른 실제로 아파트 구조가 창의성을 저해한다 생각하는가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구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이런 생활 습관 이런 방식이 좀 점점 더 획일화되고 약간 편하고 그냥 쉬운 걸로 가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그 대구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가든 테라스라는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그건 이제 유명한 건축가 분이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되게 창의성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룬 EBS 다큐를 봤는데 거기는 진짜 평수가 엄청 넓어요. 일단 평수가 그냥 그 세대마다 평수가 엄청 넓은데 가든 테라스잖아요. 아파트인데 가든이 있어요. 테라스 좋다. 열고 나가면은 진짜 그냥 우와.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든 환경이 있고 빛이 되게 잘 들어오고 음. 너무너무 좋은 정말 지금 가도 살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가 2021년에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다큐였는데 그런 창의력이 좀 발휘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진짜 다 똑같거든요. 맞아. 똑같고 그냥 안에 그냥 자기 입주민들도 여기가 우리 아파트인지 남의 아파트인지 모를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좀 창의력은 떨어지지 않나. 근데 뭔가 저는 아파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도 나름의 일종의 인프라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맞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아파트에 그쵸. 집착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